73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니에요. 바로 지난밤 손자 민수의 목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어가는데 민수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내보내? 친구들 보면 다들 시설해. 쉬. 엄마 들으시면 어떻게 해? 유럽 여행 다녀오면 바로 시설 알아보자. 위임장만 받으면 돼.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심장을 꽉 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잠실 아파트에서 딸과 사위, 손자와 함께 지내며 우리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 집에서 말이에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저 없이 제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가기로. 저는 잠실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1993년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그때는 32평이 무척 큰 집으로 느껴졌어요. 지연이가 고등학생이었고 이 집에서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교사 퇴직 후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장롱 속 적금도 몇 통 있어요.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차곡차곡 모은 돈들이었죠. 혼자 사는 게 서툴진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았던 시간이 더 길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7년 동안 말이에요. 지연이는 늘 말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 말이 나쁠 리 없죠. 딸이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던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손자 민수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저는 딸내와 살기 시작했고, 처음 몇 달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연이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민수는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겼어요. 진호도 어머니라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묘하게, 천천히. 가장 먼저 느낀 건 시선이었어요. 제가 뭘 할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 약을 먹을 때, 항상 누군가의 눈초리가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들은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지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잠실 아파트면 갈아타기만 해도 애 대학 등록금 끝났네. 엄마 명의라서. 뭐, 언젠간 정리해야지.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언젠가가 정말 곧 올 줄은 몰랐거든요. 변화는 서서히 왔어요. 제가 혼자 외출하려고 하면 엄마, 어디 가세요? 위험해요. 제가 은행에 가려고 하면 어머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제가 요리를 하려고 하면 엄마, 가스 위험하니까 제가 할게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어느 저녁 현관 앞에서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았어요. A4 용지 한 장에 깔끔한 글씨로 일상 관찰 메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같은 질문 반복 3회 점심 메뉴 관련. 11월 16일. 가스밸브 확인 이즘. 추정 취침 전. 11월 17일. 돈 관리 어려움 호소. 시장에서 거스름 돈 계산. 11월 18일. 약 복용 시간 혼동. 11월 19일. 일상 대화 중 집중력 저하. 저는 그 종이를 보며 피식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면서 동시에 섬뜩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가스 끈 사람은 저였거든요. 잊은 적이 없어요. 점심 메뉴도 한 번만 물어봤고 거스름 돈 계산도 정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메모가 있을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지연이와 진호의 대화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오래된 아파트의 얇은 벽을 통해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의사 앞에서는 일상 기능 얘기로 밀고 가. 위임장 먼저. 후견은 나중에. 엄마가 거부하면? 사인이 없으면 진행 못해. 대신 걱정 프레임으로 주변 증언 모아. 나 유학하면 비용은? 엄마 집 갈아타면 돼. 그때 알았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얼굴 뒤에 각자의 불안과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걸. 민수는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을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유학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지연이와 진호도 각자의 경제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잠실 아파트, 지금 시세로 15억 정도 나간다고 하더군요. 다음 주 저희는 대학병원에 갔어요.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병원에?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그때는 정말 제가 건망증이 심해졌나 싶었어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하고 신미라 교수가 물었습니다. 연세에 비해 말씀 차분하시네요. 오늘 날짜 아시나요? 2024년 1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100에서 70 빼볼까요? 93, 86, 79, 72, 65, 58, 51, 44, 37, 30.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장을 보고 카드를 정산하고 복지관 시간표를 외우는 사람입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인지 기능은 정상입니다. 다만 안전 체크리스트는 가족과 같이 보시죠. 진호의 미간이 살짝 떨렸어요. 정상이라는 한마디가 그들의 시나리오와 어긋났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죠? 걱정돼서 그래. 저는 대답 대신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를 떠올렸어요. 그날은 그들이 유럽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10일간의 여행. 그리고 그 10일이 저에게도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오랜 친구인 복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복자야, 내가 먼저 정리할게. 뭘? 내 인생을. 복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어요.
명의와 통장부터, 그리고 주소. 아, 집은 내가 정한 가격에, 내가 정한 타이밍에 팔아. 저는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금융 재정리, 거주 전략, 그리고 매각 조건. 그들이 떠난 아침, 저는 공항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오길 기다렸어요. 지연이가 파리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오자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매수인 뵐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어르신, 집이 너무 깔끔해 바로 들어오고 싶다네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73년을 살면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마침내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 병원 예약을 잡기까지의 일주일은 정말 이상했어요. 지연이와 진호가 갑자기 제게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정도로만 인사하던 진호가 갑자기 제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복지관 갔다 왔어. 복지관에서 뭐 하셨는데요? 뭐 하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운동도 좀 하고. 혹시 길 찾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관심을 보이는 건가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체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제가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걸 봤거든요. 더 이상한 건 지연이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요리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가스레인지 끄셨죠? 당연히 껐지. 그런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손잡이가 완전히 안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가 깜빡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저도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 제가 깜빡한 걸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건 저는 평생 가스 끄는 걸 잊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항상 제가 마지막 점검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제가 분명히 정리해둔 서류들이 엉뚱한 곳에서 나온다든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린다고 지연이가 걱정한다든지 하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제 방 책상 서랍에서 제가 쓴 적도 없는 메모를 발견했을 때였어요. 오늘 복자에게 전화했는데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함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 글씨체와 비슷했지만 분명히 제가 쓴 글이 아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의도적이라는 것을. 그들이 저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병원 가는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깔끔하게 옷을 입고 화장도 연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오늘만큼은 절대로 그들의 계획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긴장하지 않아. 오히려 궁금하네 어떤 검사인지. 선생님이 질문도 좀 하시고 간단한 테스트도 할 거예요. 진호가 차를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병원에서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괜히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당연히 솔직하게 답할 거야.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만 말하기로 했어요. 서울대 병원 신경과는 생각보다 붐비지 않았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다른 환자들을 관찰했어요. 대부분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온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계셨고, 어떤 할머니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나이 들면서 정말로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명확했고, 기억력도 좋았고, 판단력도 흐리지 않았어요. 박말수님?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자 저희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박말순 어르신. 저는 신경과 신미라 교수입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여의사였어요. 다행히 냉정하거나 불친절하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지연이가 먼저 나서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도 하고요.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단 참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습을 끄는 것도 가끔 깜빡하시고 약속 시간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때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 내가 언제 가스불을. 어르신, 괜찮습니다. 신미라 교수가 부드럽게 제 말을 막았어요.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할게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2024년 1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서울대 병원 신경과입니다. 훌륭하네요. 그럼 100에서 7을 빼면? 93이요. 93에서 또 7을 빼면? 86이요. 79, 72, 65, 58. 저는 계속해서 대답했어요. 이런 계산은 어려울 것도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단어 기억하기 테스트를 했어요. 사과, 동전, 테이블 이렇게 세 단어를 외우라고 하더니 다른 질문들을 한 후에 다시 물어봤어요. 물론 저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시계 그리기도 했어요.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숫자를 넣고 바늘로 특정 시간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려울 게 없었어요. 3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정도를 못할 리가 없죠. 하지만 옆에서 지연이와 진호가 제 모든 답변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제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장보기, 요리, 청소. 다 혼자 합니다. 복지관도 다니고 은행 업무도 제가 처리하고요. 적금 통장도 여러 개 있는데 만기일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지연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며칠 전에는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더라고요. 민수학원에서 언제 와? 이렇게요. 지연아, 내가 언제. 엄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지연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과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 정상적인 행동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진호가 의사에게 종이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관찰한 내용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의사가 그 종이를 읽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대체 뭘 써놨을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제가 보는 앞에서 제게 관한 서류를 주고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그들은 모르는 걸까요? 의사는 꼼꼼히 서류를 읽어보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검사 결과를 보면 어르신의 인지 기능은 정상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안도감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기분이 복잡했어요. 왜 제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안도해야 하는 걸까요? 연세를 고려했을 때 매우 양호한 편이에요.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정상이라는 말이 나오자 진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은 당황스러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선생님, 일상에서 가족들이 관찰한 증상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진호가 끈질기게 물었어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어요. 젊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신중해지고 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어르신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의사는 저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어요. 어르신, 요리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어제도 미역국 끓이고 생선구이해서 가족들 저녁 차려줬는데요. 은행 업무는 어떠세요? 직접 다 처리해요. 인터넷 뱅킹도 사용하고 카드 결제 내역도 제가 확인해요.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진호가 또 다른 질문을 꺼냈어요. 그럼 선생님, 혹시 안전을 위해서 가족이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건 어떨까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도 많고. 이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게 진짜 목적이구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재산 관리를 넘겨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결정하실 문제네요. 다만 어르신의 인지 기능이 정상인 상황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미라 교수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저는 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혹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면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보시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진료가 끝나고 병원에서 나오는 길 지연이와 진호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저의 정상이 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닌 것처럼 보일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진호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 봤어요. 아마 결과를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 말로는 괜찮다지만 지연아 의사가 정상이라고 했잖니. 어머니 예방이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뭘 준비한다는 거니? 예를 들어 통장 관리라든지. 진호야, 내 통장을 내가 왜 관리해? 그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 그들의 계획에 차질을 준 것 같다는 것을.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자 말이 맞았구나. 이건 걱정이 아니라 계획이었어. 그리고 제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 그들에게는 예상 밖의 일이었던 거죠. 차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진료 결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모두 조용했어요. 특히 진호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걸 봤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요. 지연이가 갑자기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그런데 11월에 저희 유럽 여행 가는 거 아시죠? 응, 알고 있어. 10일 정도 갈 건데 혹시 그동안 복자 이모님이나 다른 분이 와서 같이 계셔 주시면 괜찮다.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비상연락처 남겨두고 응급 상황 대비해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 10일이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걸 그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말이에요. 아마 그들은 그 10일 동안 제가 혼자 있으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도. 그날 밤 저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여행 기간.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었어요. 내가 결정할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병원에서 정상 진단을 받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가족들의 반응이 더 문제였어요. 그들이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제가 여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됐으니까요. 이제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온전히 제 의지라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복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정상이래.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말순이가 뭔 문제가 있겠어. 내일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제가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저도 제 나름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뭔가를 계획해 본 적은 없었는데 지금은 꼭 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11월 15일 아침,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가 인천공항으로 떠났어요. 현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지연이가 제 손을 꽉 잡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열흘 동안 혼자 계시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너희 잘 다녀와. 어머니, 혹시 응급 상황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24시간 케어 서비스예요. 진호가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 메모지를 받으면서도 저는 속으로 씁쓸했어요. 응급 상황보다는 제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체크하려는 거겠죠. 할머니, 저희 없는 동안 심심하지 마세요. 복자 할머니랑 자주 만나시고요. 민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어른들의 계산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응, 민수야. 할머니 잘 지낼 테니까 걱정 말고 잘 다녀와. 그들이 택시에 오르는 것을 창문으로 지켜봤어요. 택시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닫는 순간 집 전체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은 답답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 제가 깊게 숨을 쉴 수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저를 관찰하지 않는 공간이었거든요. 아무도 제가 뭘 하는지, 어디 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감시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이었어요. 30년 넘게 살았지만 정작 이 집을 제 눈으로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늘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정리하고 치우느라 바빴으니까요.
지연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아직도 냉장고에 붙어 있었어요. 25년도 더 된 그림인데 색이 바래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거실장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민수의 상장들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소중한 추억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를 묶어두는 끈들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의 상징들이었거든요. 오후 1시쯤 저는 간단히 김치볶음밥을 해 먹었어요. 오랜만에 제 분량만큼만 만들어 먹는 식사였어요. 보통은 4명 분량을 만들어서 남으면 다음 끼니에 먹곤 했는데 이날은 딱 제가 먹을 만큼만 만들었죠.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같은 재료,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뭔가 다른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복자야, 뭐해? 아, 말순아. 애들 잘 갔어? 공항까지 데려다 줬다며? 응, 방금 갔어. 복자야, 시간 있으면 만날까? 그래, 복지관으로 나와. 복지관으로 가는 길에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학교를 빠지고 나온 학생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아무도 제가 어디 가는지 묻지 않고 언제 돌아오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일 줄 몰랐어요. 복지관 카페에서 복자를 만났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마음속 깊이 숨겨뒀던 계획을 꺼내 놓았어요. 복자야, 나 생각해 봤어. 뭘? 먼저 움직여야겠어. 복자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말순아, 정말로?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집부터 정리할 거야. 30년 넘게 살았지만 결국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잖아. 복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들은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렇긴 하지. 그런데 지연이한테 말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복자야, 만약 내가 미리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틀림없이 말릴 거야. 엄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있는데 하면서. 그렇긴 하네. 그리고 나서는 더 빨리 진행할 거야. 내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니까 지금이 아니면 나중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복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말순아, 그런데 혹시 후회하게 되면 어떡해? 일단 팔면 되돌릴 수 없잖아. 복자야, 후회가 뭔지 알아? 내가 선택하지 못한 채로 끌려가는 거야. 내가 결정한 건 후회가 아니라 책임이지.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았어요. 신중하게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먼저 은행에 갔어요. 30년 넘게 거래했던 은행이라 직원들도 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창구의 김 대리는 제가 교사로 재직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어르신, 오늘은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그리고 혹시 공동인출이나 위임 같은 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김 대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시네요. 혹시 그런 걸 설정하실 계획이세요? 아니에요. 확인만 하려고요. 다행히 아직은 진호나 지연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는 일이죠. 저는 주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자동이체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 명의의 모든 계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 대리님, 혹시 법정 후견인이나 그런 걸로 계좌가 동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하고 본인 동의 절차도 필요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안도했어요. 아직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17일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어요.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김 사장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지만 이 일대 부동산 거래는 거의 다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사장님, 저희 집 시세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김 사장님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아, 잠실 32평형이죠. 요즘 시세로는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층수랑 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혹시 매매 생각이 있으시나요? 일단 알아만 보려고요. 김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 혹시나 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이런 큰 결정은 자녀분들과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 순간 저는 확신이 섰어요. 사장님, 집이 제 이름인데 왜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 그게 아니라 워낙 큰 돈이다 보니까. 사장님도 부인 몰래 부동산 거래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김 사장님이 멋쩍게 웃었어요. 제 말이 맞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 정말 파실 생각이세요? 아직 확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등기부등본, 각종 통장, 보험증서, 연금 관련 서류들, 모든 것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제가 35년 교직 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고 제가 납입한 연금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권은 언제부터 제게 없었던 걸까요? 언제부터 제 일을 제가 결정하면 이기적이고 생각 없는 일이 됐을까요? 18일, 19일 이틀 동안은 이사할 만한 집들을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직접 발품을 팔아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지하철역에서 가까우면서도 복지관 접근성이 좋고 병원도 가까운 곳을 찾았습니다. 여러 곳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어요.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22평, 전세 3억 원. 작지만 깔끔하고 무엇보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복지관도 도보 15분 거리였고요. 이 정도면 충분해. 혼잣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주 내내 저는 마음의 준비도 했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어떤 것들을 가져갈지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정말 필요한 건 많지 않더라고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소중한 사진들, 그리고 남편이 쓰던 만년필 정도. 나머지는 다 추억이었어요. 소중하지만 이제는 놓아줘야 할 추억들. 20일 저녁 복자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말순아, 정말 마음 굳혔어? 응,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복자야, 내가 지금까지 후회한 건 뭔지 알아?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이야.
남들이 정해준 대로 살았던 시간들. 복자가 제 팔을 잡더니 말했어요. 말순아,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상처받지는 않을까? 복자야, 진짜 가족이라면 더더욱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무시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그래, 내가 결정한 거라면 내가 응원할게. 21일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이사업체 알아보기, 새집 계약 일정 잡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자 찾기. 22일에는 은행에 한 번 더 가서 대출 상환 계획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집에 대출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15억에 팔면 대출 상환하고도 충분히 남을 금액이었죠. 11월 23일 그들이 돌아오기 이틀 전이었어요. 김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 보러 오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어떤 분들인가요? 30대 후반 부부신데 아이가 둘 있어서 학군 좋은 데를 찾고 계세요. 조건도 괜찮고 급하게 찾고 계세요. 금매는 아니시죠? 김 사장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금매가 맞아요. 언제 오실 수 있나요? 내일 오전 어떠세요? 좋아요, 10시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제 보금자리였던 이 집과 진짜로 이별하는 순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집안의 모든 방을 돌아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지연이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렸던 벽, 남편과 함께 심었던 베란다의 화초들, 손자 민수가 뛰어놀던 거실, 남편과 함께 잠들었던 안방. 모든 곳에 추억이 스며 있었어요. 행복했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웃었던 순간들, 울었던 순간들, 모든 게 이 집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꼈어요. 이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저를 과거에 묶어두는 끈이 되고 있다는 걸.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끈들을 끊어야 한다는 걸. 고마웠어. 집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30년 넘게 우리 가족을 보듬어줘서 고마웠어.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와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거야. 그 사람들도 우리만큼 행복하게 해줘. 그 밤 저는 깊게 잠들었어요. 결정을 내린 사람만이 잘 수 있는 평안한 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였어요. 자유롭게 제 의지로. 11월 24일 새벽 5시 저는 잠에서 깼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부엌에 서서 따뜻한 물을 마시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집이었던 이 공간이 오늘 밤부터는 다른 가족의 보금자리가 될 거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입었던 옷을 벗어두는 기분이랄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이른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중 하나가 되는 거죠. 남의 계획이 아닌 온전히 제 의지로 만든 길을 걷는 사람 말이에요. 오전 7시쯤 복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말순아, 잠 안 와? 응,
일찍 일어났어. 너도? 나도 잠이 안 와서 오늘이 그날이잖아. 떨리지? 생각보다 마음이 평온해. 이상하게. 말순아, 정말 후회 안 해? 후회? 복자야, 이미 후회할 만한 일들은 다 지나갔어. 이제는 후회 대신 기대가 되는걸. 복자와 20분 정도 통화를 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정리에 들어갔어요. 가져갈 물건들은 이미 어제 박스에 담아뒀고 오늘은 세세한 것들을 정리하면 되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면서 30년간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연이가 어렸을 때 입었던 작은 원피스 한 벌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 옷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는데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계산이 들어왔을까요? 하지만 오래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오전 10시에 예비 구매자가 올 예정이었거든요. 오전 9시 30분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겠다던 김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아래층에 와 있어요. 올라가도 될까요? 네, 올라오세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옷을 다듬고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 순간부터는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예비 구매자가 집을 보러 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아이가 둘 있어서 학군이 좋은 곳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차분해 보이는 회사원 같았고 아내는 활발하고 꼼꼼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었네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동네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들이 집안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불안하거나 아쉬워야 할 텐데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 집이 새로운 가족에게 가서 다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아내분이 아이들 방을 보면서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집은 이제 이 가족에게 필요한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급하게 파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마 가격이 시세보다 조금 낮다 보니 의심스러웠나 봐요. 네, 작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이 집은 저에게는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특히 애들이 뛰어놀기 좋을 것 같아요. 아내분이 거실을 보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민수가 어렸을 때 이 거실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김 사장님이 계약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계약 조건 말씀드릴게요. 14억 8천만 원,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은 한 달 후입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저는 김 사장님을 제지했어요. 잔금을 더 빨리 받을 수는 없나요? 구매자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얼마나 빨리요? 남편분이 물었어요. 일주일 정도요. 혹시 안 되면 가격을 조금 낮춰드릴게요. 어머니,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김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사장님,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구매자 부부는 잠깐 상의를 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부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라고요. 어머니 저희는 좋습니다. 다음 주까지 잔금 준비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전세 끼고 있던 집 정리하면 바로 가능해요.
오히려 저희에게도 좋은 조건이에요. 결국 14억 5천만 원에 일주일 후 잔금으로 계약이 성사됐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가장 떨렸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 정말로 남의 집이 되는 거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제가 내린 선택이니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 저희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내분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저도 감사해요. 좋은 가족에게 집이 가게 되어서.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오후에 복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말순아, 어떻게 됐어? 복자야, 방금 계약 끝났어. 정말? 어떤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야. 아이 둘 있는 젊은 부부인데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말순아, 정말 했구나? 일주일 후에 잔금 받기로 했다고? 응,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 그럼 이사할 집은 어떻게 됐어? 어제 받은 곳이 있어. 역세권 22평 전세야. 보증금 3억에 깔끔하고 복지관도 가까워. 무엇보다 햇볕이 잘 들어. 말순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나였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야. 복자야, 무서운 건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가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건 무섭지 않아. 복자와 통화를 마치고 저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정리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가장 중요한 일,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저녁 7시쯤 딸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엄마, 파리에서 로마로 이동했어요. 내일 저녁 비행기로 들어가요. 많이 보고 싶어요. 건강하게 계시죠?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어요. 많이 보고 싶었다는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정말로 저를 그리워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관습적인 인사였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있어. 나도 보고 싶어. 조심해서 들어와.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과제에 착수했어요. 편지 쓰기. 서재 책상에 앉아서 30년 넘게 써온 만년필을 꺼냈어요. 남편이 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사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만년필로 수많은 수업 계획서도 쓰고 학생들 성적표도 쓰고 일기도 썼었는데 이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편지를 쓰게 되었네요. 첫 문장부터 막혔어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요? 화내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30분 넘게 빈 종이만 바라보다가 결국 제일 솔직한 마음부터 시작했어요. 지연아, 진우야, 민수야. 그 다음부터는 물 흐르듯 글이 써졌어요.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이미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거야. 놀랐을 것 같지만 화내지는 마. 엄마는 73년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했어. 교사가 되는 것, 너희 아빠와 결혼하는 것, 이 집을 사는 것. 그런데 요즘 들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선택하려고 한다는 걸 느꼈어. 물론 너희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야. 걱정되는 거, 미안한 거, 그리고 힘든 거. 민수 교육비, 집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엄마도 젊었을 때 그런 걱정들을 해봤으니까 다 알아. 하지만 지연아, 엄마를 걱정한다면서 엄마 없이 엄마 일을 결정하려고 했잖아. 그게 맞는 걱정일까? 진짜 걱정이라면 나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집은 14억 5천만 원에 팔았어. 시세보다는 조금 낮지만 좋은 가족에게 갔으니까 괜찮아. 두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인데 우리가 행복했던 것처럼 그들도 이 집에서 행복할 거야. 나는 3억으로 전세를 구했어. 22평이라 지금보다 작지만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오히려 관리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공간이라는 게 좋아. 나머지 돈은 너희와 상의해서 쓰고 싶어. 하지만 내 마음대로 쓸 부분도 있어. 민수야, 할머니는 내가 공부하고 싶다면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를 내보내고 얻은 돈으로는 안 돼. 그런 돈으로 공부해봤자 내 마음에 빚만 생길 거야. 그리고 할머니 마음에도. 대신 할머니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 내가 원한다면 할머니와 함께 계획을 세우자.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부터 시작해서. 진호야, 세무사니까 잘 알 거야. 이 모든 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 그리고 나는 아직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내 돈, 내 집, 내 결정이야. 나는 너희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선택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새 주소는 복자 이모가 알고 있어. 언제든지 찾아와도 좋아. 하지만 그때는 걱정이 아니라 존중으로 와줘. 나를 설득하러 오지 말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러 와줘.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구속하며 살 이유는 없잖아. 73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 그치만 나는 아직 꿈이 있어.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가보고 싶은 곳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 너희도 각자의 꿈을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젠가는 서로의 선택을 응원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서운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거실 테이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새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도 함께 놓았습니다. 11월 25일 새벽, 저는 마지막 짐을 쌌어요. 30년치 삶의 흔적을 3개의 박스에 담는다는 게 이상했지만 생각해보니 정말 소중한 건 많지 않더라고요. 사진 몇 장, 남편의 유품 몇 개, 제가 아끼던 책들, 그리고 지연이가 어렸을 때 만든 작은 선물들. 오전 6시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는 카톡을 확인했어요. 12시간 후면 그들이 집에 도착할 거예요. 오후 2시 이사업체가 왔어요. 짐이 워낙 적어서 금방 끝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전부예요? 네, 전부예요. 요즘 보기 드물게 짐이 적으시네요. 필요한 것만 챙겼거든요. 오후 4시 새 집 열쇠를 받았어요. 22평이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직접 선택한 공간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오후 8시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박스 몇 개를 정리하고 간단한 저녁을 해 먹었어요. 라면 한 봉지였지만 제가 원해서 끓인 라면이라 그런지 맛있게 느껴졌어요. 새 집 거실에 서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멀리 한강이 보이고 아래로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잠실집에서 보던 풍경과는 달랐지만
이 풍경이 더 역동적이고 생기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오후 10시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지금쯤 빈 집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겠죠. 편지를 발견하고 황당해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할지도 모르고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지연이, 진호, 심지어 민수까지.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직 아니에요. 내일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받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밤 11시 복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말순아, 잘 도착했어? 응, 잘 도착했어. 집이 생각보다 좋아. 다행이다. 그런데 애들한테서 연락 없었어? 계속 오고 있어. 하지만 내일 받을 거야. 말순아, 무섭지 않아? 전혀. 오히려 홀가분해.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 잠은 깊고 편안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의 계획에도 휘둘리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선택한다는 것, 73살에 다시 배운 이 단어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두렵기보다는 설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이,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나 자신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니 메시지가 73개나 쌓여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들을 읽지 않고 핸드폰을 침대맡에 뒤집어 놓았어요. 내일은 새로운 하루예요. 그리고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11월 26일 아침, 새 집에서 맞는 첫 아침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30년 넘게 익숙했던 잠실 아파트의 아침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자유롭고 더 저답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것부터가 새로웠어요. 잠실집의 넓은 주방에서는 늘 가족들 몫까지 생각해야 했는데 이제는 오롯이 제 분량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향긋한 커피 향이 22평짜리 작은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 37통, 카톡 메시지 52개. 모두 지연이와 진호, 민수에게서 온 것들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보니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 대화는 제가 원하는 조건에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했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 하나가 된 거예요. 누군가의 계획이 아닌 제 의지로 만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오전 9시쯤 복자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말순아, 잘 잤어? 첫날 밤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잤어.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잤어. 그래. 그럼 애들한테는 연락했어? 아직 안 했어. 좀 더 정리하고 나서 하려고. 말순아, 너 정말 대단해. 어제 저녁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복자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존경이 느껴졌어요. 평생을 친구로 지낸 그녀가 저를 이렇게 봐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고, 짐도 없고. 도대체 뭔 일이에요? 딸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을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진정하고 들어봐. 진정하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집은 딴 사람이 살고 있고, 이게 뭐예요? 경찰서에 신고할 뻔했어요. 편지 못 받니? 편지요? 그건 받지만, 엄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편지에 다 써놨잖아. 차근차근 읽어봤니? 읽어봤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까지? 지연의 목소리에서 당황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처음으로 제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30년 넘게 순종적이고 협조적이었던 엄마가 갑자기 이런 폭탄 선언을 했으니까요. 지연아, 나는 잘 있어. 안전한 곳에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어머니, 저예요.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딸이 옆에서 전화를 바꿔준 모양이었어요. 일단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시면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진호야, 너도 드러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어 모시러 온다니. 무슨 소리야? 어머니, 갑자기 이런 큰 결정을 혼자 하시면 혼자? 진호야, 나를 시설에 보내는 결정은 너희가 혼자 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의 작은 한숨 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기보다는 지연아, 너희는 나를 걱정한다면서 나 없이 나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했잖아. 또 다른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희 모두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어요. 엄마, 우린 정말 걱정했어요. 나이 드시면서 혼자 계시기 힘드실까봐.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그런데 지연아, 걱정하는 방법이 틀렸어.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제외하고 나에 대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했잖아.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집을 처분하시는 건 진호야,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지? 그렇지만 가족인데 내 집인데 내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진호야, 가족이라면 더더욱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춰서 말했어요. 너희 셋이서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나는 가족이 아니었니? 왜 그때는 나를 빼고 결정했어? 전화 너머로 민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민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솔직했을 뿐이지. 오히려 할머니는 내가 솔직해서 고마워. 30분 넘게 이어진 통화 끝에 저희는 그날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새집 근처 카페에서 중립적인 공간에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프기도 하고 안도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희망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대화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어요. 새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깔끔한 카페였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고 테이블 간격도 넉넉해서
대화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조금 일찍 가서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 대화가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깊은 골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대화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 딸과 사위, 손자가 함께 들어왔어요. 그들을 본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셋 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특히 민수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연이와 진호, 민수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표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안도감과 걱정, 당황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민수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많이 놀랐지? 네. 근데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정말 무서웠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요즘 들어 제일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 자신이 한 말들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말들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사과할 필요 없어. 내가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였어. 할머니도 너만 했을 때 비슷한 생각 해본 적 있거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요? 지연아, 성급한 게 문제가 아니야. 순서가 틀렸어. 나에 대한 걱정이라면 나와 함께 했어야지. 나 몰래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였어. 진호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합리적으로만 생각했나 봅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놓쳤어요. 진호야, 합리적인 건 좋아. 하지만 사람은 계산기가 아니잖아. 특히 가족은 더더욱 그래야 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나를 존중하는 마음보다 더 컸던 것 같아. 엄마, 지연아, 엄마도 이해해. 너희도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고 특히 민수 교육비며 여러 가지로 부담이 클 거야.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를 어디론가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제 대학 얘기는 어떻게 아셨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도와주고 싶어.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다면.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할머니를 어디로 보내버리고 생긴 돈으로는 안 돼. 그런 돈으로 공부해봤자 내 마음에도 빚이 생길 거야.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렸나 봐요. 할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어린 게 아니야. 솔직했던 거야. 오히려 좋아. 속마음을 감추고 가식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엄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간단해.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첫째, 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나와 함께 해. 둘째, 걱정 대신 존중을 해줘. 셋째, 계산보다는 진심으로 대해줘. 그 자리에서 저희는 구체적인 약속들을 했어요. 한 달에 2번 만나기, 중요한 일은 미리 상의하기,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인격체로서 존중하기였어요.
그리고 민수야, 할머니 새 집에 놀러와. 작지만 깨끗하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작은 방도 있어. 네, 할머니. 꼭 갈게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편하신 범위에서만. 민수야, 할머니가 판단할게. 내가 걱정하지 마.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집을 파신 돈은? 일부는 전세 보증금으로 썼고, 일부는 예적금에 넣었어.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쓸 거야. 의미 있는 곳이요? 민수 교육비도 그렇고, 복지관 후원도 하고 싶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말이야.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하고. 지연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 여행요? 응, 복자랑 제주도도 가보고 싶고, 경주도 다시 가보고 싶어? 너무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잖아. 2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 끝에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지연이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지연아.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카페를 나서면서 민수가 제 팔을 살짝 잡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야, 너도 충분히 용기 있어.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용기거든. 그날 저녁 새 집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저 멀리 다리 위로 자동차들이 오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새로워 보였어요. 원래는 같은 풍경이지만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겠죠. 73살의 새로운 집,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딱 맞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에는 늦은 시작이라는 게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밤 9시쯤 복자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말순아, 어떻게 됐어? 잘 됐어.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말순이 정말 대단해. 내일 새 집 구경하러 가도 돼? 그럼 언제든 와.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새 집의 작은 베란다로 나갔어요. 시원한 밤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잠실 아파트의 큰 베란다보다는 작았지만 이 작은 공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선택한 공간이니까요. 나이 들어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선택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는 것. 73살의 새로운 시작, 두렵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처음으로 제가 온전히 선택한 삶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요. 계산이나 계획, 걱정이라는 이름의 통제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존중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선택할 권리는 평생 저희 것이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용기 있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73살에 시작한 제 새로운 인생처럼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니까요.